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일상의 좋은 장소를 만드는 도시설계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서울시립대에서 도시설계 분야를 가르치고 연구하고 실무도 하고 있는 교수입니다. 여기는 사실 뉴욕 맨하탄의 그 타임스퀘어에 있는 곳인데요. 여기 차가 점령했던 곳이 지금 이제 사람으로 바뀐 그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장소란 무엇인지, 매일매일 경험하는 좋은 장소는 무엇인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유명한 학자는 아니어서 저를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건축을 공부하고 좀 오랜 한 5, 6년 정도 실무를 하다가 늦게 이제 유학을 가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좀 늦게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실무를 왕성하게 할 때 우리나라가 상당히 일이 많았었는데요. 그때도 되게 부동산 광풍이 있을 때였습니다. 2006년, 2009년 그때였는데요. 우리의 그 도시가, 우리 공간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 이런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학교에 와서도 지금 학생들과 함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주제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문적으로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사실은 그 전통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변화되어 나가는 그 중간 과정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동아시아 같은 경우, 특히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는 급속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하우징랩에 처음 와서 상당히 많은 이제 상당히 좋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아까 여기 센터장님께서 오늘이 이제 곧 마무리를 된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연 우리에게 이러한 변화들이 너무 재빠르게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살던 집들도 한꺼번에 막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한꺼번에 바뀌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거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와 같은 고민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여기 다 알고 계시죠? 서울로 7017입니다. 이 서울로 7017은 지난번 시장이셨던 박원순 시장 때 했던 도시재생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요. 대규모 도시공간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입니다. 예전에 차가 다니던 길을 보행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바뀌었죠. 그래서 1970년대 만들어진 그 차량길을 2017년에 보행길로 바꾼 프로젝트입니다. 이거에 대한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이 자료를 보시면 이제 마치 테마파크를 설명하는 자료처럼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주변에 어떤 공간들이 있고, 나무들은 어떻게 심었는지,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맨 이쪽에서부터 맨 이 끝까지, 가에서부터 가나다라 순으로 이 식재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식재들을 넣었는데, 마치 수많은 기획들과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한 프로젝트입니다. 이에 비해서 여기는 이제 구로구역 일대의 모습인데요. 우리의 일상적인 소규모 도시공간은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서울로 7017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 소규모 도시공간은, 여기는 구로역 앞인데요. 구로역 앞에 그냥 조그마한 광장, 이런 차량이 다니는 길의 밑에 하부, 폭넓은 이제 인도, 근데 뭔가 디파인되지 않은 것 같은 곳, 그리고 차량과 보도와 여러 가지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적 소규모 도시 공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런 대규모 도시 공간, 대규모 사업으로 인해서 되는 공간과 일상의 소공간 사이의 간극을 말씀드리고, 왜 우리의 일상적 소규모 도시 공간은 장소가 되지 못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일상적 소규모 도시 공간도 장소가 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제 내용들을 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장소라는 말이 조금 익숙치 않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우울하다거나, 아니면 내 마음을 정리하고 싶다거나 하면 뭐 한강에 나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모르겠어요. 스타벅스 같은 데 커피를 마시면서 마음을 정리하실 수도 있겠고, 자기 방이 이제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장소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물리적 공간보다는 상당히 특별한 공간이고, 개인에게 특별할 수도 있고 사회 전체가 특별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장소에 대한 논의는
1950년대 이후에 이제 지리학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에드워드 렐프 같은 학자는 이제 장소는 공동체의 뿌리고 인간 실존의 근원적 중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 학자들도 장소에 대한 논의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라는 게 과연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제 이런 연구들을 하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장소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어떤 액티비티 활동이 있고 그리고 그 장소를 규정한 어떤 형태들이 있고 어떤 나에게 주는 이미지 같은 것이 있는 겁니다. 가령 뭐 광화문 광장에 갔을 때 어떤 느낌, 아니면 뭐 관악산에 올라갔을 때 내가 받았던 느낌, 그 주변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어떤 형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걸로 장소가 형성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장소라고 하는 걸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제가 하고 있는 이 도시 설계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사람을 위한 장소를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도시 설계라는 말이 익숙하신가요? 건축은 아시죠? 건축은 뭐 집이다. 그럼 도시 계획은 뭘까요? 도시 계획. 집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들을 뭐 관리하거나 계획하는 게 도시 계획이겠죠. 도시 계획과 건축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이 도시 설계입니다. 도시 설계는 건축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 도시 계획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의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물리적인 측면에 많은 것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좋은 공간에 갔을 때 저희가 온 이 서울 하우징랩도 상당히 좋은 공간이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공간이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제 역사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아마 관리사무실로 쓰였던 공간 같아요. 관리사무실로 그냥 드라이하게 되게 그냥 특정한 펑셔널하게 기능적인 것만 있다가 이렇게 근사한 공간을 만들어 놓으니까 상당히 특별한 곳이 되었죠. 그러니까 질적인 어떤 높은 가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렇게 만나고 강연을 하고 이야기를 듣고 이런 것들이 아마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단순히 그냥 XYZ의 그런 공간이 아니라 특정한 장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의 장소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이와 같은 특징들이 있다고 도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활기찬 느낌이 있고 활력이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고 특정한 정체성이 있고 점진적인 변화가 있다 이런 특징들을 알게 됐고요. 유명한 학자들이 얘기한 것들을 보면 제인 제이콥스라는 사람은 다양성, 다이버시티가 이와 같은 장소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어떤 활기, 바이브런트한 그런 활기가 중요하고 얀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얀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이어그램을 보면 상당히 재밌는데 어떤 공간이 특별한 목적이 있으면 공간이 좋든 나쁘든 비슷한 액티비티가 일어나지만 어떤 선택적인 활동 같은 경우는 좋은 공간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령 한강의 고수부지가 아주 잘 조성되어 있고 근사하게 되어 있으면 사람들 갑자기 특별한 목적도 없지만 뭐 달리기도 할 수 있고 사람들 만날 수도 있고 거기서 여러 경험들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선택적인 활동을 이끌어내는 곳이 장소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PPS라고 하는 공공공간을 위한 프로젝트에서는 오늘날 그러니까 주민의 여러 행위가 일어나게 하고 연속적인 경험을 하게 하는 장소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탑다운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바텀업적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도시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어떤 목적지가 있어야 되고 10개의 목적지 안에는 최소 10개 이상의 장소가 있어야 되고 각각의 장소에는 10개 이상의 활동이 펼쳐져야 도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장소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고 장소가 이렇게 소중한데 왜 우리는 장소를 못 만들고 있을지 우리의 도시계획 체계와 사업 수행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소 조금 전문적일 수 있지만 우리의 이제 관련된 그 장소 만들기 관련 법들을 보면 지구 단위 계획이나 경관 계획 이와 같은 계획들에 의해서 장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구로구에서 봤던 그런 뭐 역앞 광장, 인도 이런 것들은 지구 단위 계획이나 경관 계획에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에서 관련 내용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는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무겁고 느리고 비싼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도시 설계를 제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이 보통 수립이 되는데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조사한 바로 따르면 한 2억에서 4억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고 보통 15개월 이상의 오랫동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좀 여러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일상적인 공간에 대한 지침이라기보다는 건축물에 대한 내용, 그리고 뭐 필지와 뭐 경계부에 대한 내용, 이런 좀 약간 체감적이지 않은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검정색으로 표시한 데가 서울에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곳인데,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이와 조금 차이는 있지만 경관계획 같은 경우는 방대하고 실행력이 약한 계획입니다. 아주 스케일이 큰 5,000분의 1에서부터 권역, 축, 거점 이와 같은 큰 내용에서부터 아주 작은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공공시설물 관련된 내용까지 방대하게 다루면서 도시관리계획적인 측면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실행력이 없는, 계획은 짜지만 실제 실행되지 않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실제 사업 수행 방식으로 좀 살펴보면 아주 소규모 공간들이기 때문에 관련된 연구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료들을 저희가 구로구 담당 주무관님께 요청을 해서 동별 자료, 구정 목표 자료를 해서 좀 분석을 해봤고요. 구정 목표, 각 구마다 이제 목표들이 있는데, 목표들을 보면 뭐 문화도시 구로 중에 문화체육 주식 공간 확충 이런 데가 이제 장소 관련된 거고요. 균형발전도시 구로의 도로교통 환경 개선 관련된 내용들이 장소 만들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간 자료를 모아봤더니 한 151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을 보면 개별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것, 좀 도시 계획 시설을 하는 것, 가로미 지구, 대규모 개발 정비 이와 같은 걸로 분류가 될 수 있었고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저기 사업 전에 개별 도시 환경 같은 경우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바뀌었죠. 인도가 바뀌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보행로가 이렇게 횡단보도가 그려진 걸 알 수 있고요. 도시계획시설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이 밑에 이제 지하철이 있으면 뭐 엘리베이터가 생긴다거나 이런 사업들, 대규모 개발은 이제 재개발 수준의 이제 보행로가 확장된다거나 이와 같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속된 말로 그 보도블록 뭐 연말에 막 바꾼다,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 사업들을, 소규모 사업들이 진행되지만 그것들이 실제 이 공간의 퀄리티에는 긍정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면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들을 이제 기간, 그리고 사업 부서, 사업비에 따라 교차 분석을 해보면 사업 부서별로는 공원 녹지과가 대부분의 이런 소규모 사업들, 그리고 교통행정과가 하고 있고요. 기간도 보면 1년 이하의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비용은 1억에서 10억 이하의 소규모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지도적으로 지도에 이렇게 뿌려보면 공원 녹지과의 사업들은 구로구 전역에 이렇게 분포하는 걸 알 수 있고, 교통행정과나 도로과는 서로 붙어서, 그 주차관리과는 이런 주차가 잘 안 되는 이런 도심지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 분류별로도 보면 개별 도시환경 요소는 기존 시가지 쪽에 많이, 도시계획시설은 고르게, 가로 및 지구는 중심 가로를 중심으로 녹색이고요. 대규모 개발 정비는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주민참여 예산 사업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어떤 예산을 달라고 신청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실제 신청한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초등학교 주변에 사업들을 신청한 걸 알 수 있고요. 초등학교가 어떤 커뮤니티 중심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와 같은 곳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데이터와 지도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좀 단순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런 소규모 일상적인 도시 공간을 만드는 사업이 사업 부서별로 이 각 국이나 과별로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아주 단기 사업입니다. 보도블록을 바꾸면서 이곳을 좋게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남는 예산으로 빨리 보도블록을 바꿔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통합된 기획이 없이 이루어지는 거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잘 묶어서 만들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한 거고요. 그때 같이 함께 연구하는 사람들과 함께 장소 기반 전략 계획이라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그 국토에 관한 법률에 보면 소규모 도시 공간을 실질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소규모 도시 공간을 실질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구로구의 그런 공간처럼이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매번 서울로 7017 것 같은 큰 사업을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거는 개별 하나하나의 장소를 만들자. 1년에 10개라도 만들자. 그럼 10년이면 100개가 좋아질 거 아니에요. 20년이면 200개가 좋아지고. 그래서 그 좋은 장소들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네트워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기본 접근 방식은 개별 장소, 작은 장소에서 시작해서 도시를 만들자. 도시를 탑다운적으로 크게 만들기보다는
위에서 아래로 만들기보다는 하자. 그리고 실제 거기서 일어나는 행위와 경험이 중요하다. 그리고 더 가볍고 빠르고 값싸게 하자. 이거를 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기보다는 이 타임스퀘어 같은 경우는 그냥 집에서 쓰던 의자들 갖고 와서 놓고 일단 그냥 실험을 해본 거거든요. 여기가 차가 없어지면 어떨까. 그래서 시민들이 경험을 해보고 나서 이 공간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뭐 구청에서 해주겠지, 의원님이 해주시겠지, 뭐 어떤 용역사나 뭐 학교에서 해주겠지. 그게 아니라 진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 좋다. 그럼 그 다음에 바꾸는 이런 어프로치를 가지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걸 이제 제도적으로 좀 정리를 했었고, 계획 체계 내에서는 도시군 개본 계획과 이제 도시 기본 계획을 일부러 추가를 하든지 뭐 별도의 계획 체계로 통해서 시행을 하자.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제 5년 전에 이 연구를 수행을 했지만 아직까지 이제 구체화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체화되었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거를 하는 주체도 전문가가 뭐 대단한 전문가라기보다는 그 동네에 오래 사시는 동네 건축가나 동네 조경가, 동네 계획가들이 현황을 파악해서 여기엔 장소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걸 제안을 하면 관이 그것들을 받아서 그리고 개별 과별로 이루어진 사업들의 작은 예산들을 다 모아서 제대로 된 것들을 1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하자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여기 이제 인스타그램 사진입니다. 여기 젊은 학생들 인스타그램 상당히 많이 하는데 여기 광명시의 인스타그램이에요. 광명시청의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근사한 사진들을 매번 올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근사하지 않은 공간일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의 일상은 이런 일반적인 도시 공간에서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를 얼마나 더 좋게 만드느냐, 좋은 장소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좋아지고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자로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건축공간연구원에서 잘 아시겠지만, 네, 그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는 그 건축 분야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데요. 건축공간연구원에서 주제는 뭐 장소로서의 가로, 또 그리고 건축물 규제, 아까 이제 김충호 교수님께서도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장소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는지, 또 역사 보존, 뭐 이런 주제를 왔고요. 그리고 이제 대상으로는 공공공간, 공공건축, 또 유휴공간, 이러한 연구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서 이제 그 김충호 교수님께서도 기존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경관계획의 한계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그 도시 계획은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1934년에 그 조선 시가지 계획령이 공포가 되면서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이후에 뭐 1962년에 이제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이 그 제정이 되고, 이후에 이제 2003년에 국회법으로 이제 전면 개편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 큰 틀은 이어져 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계획에 따른 어떤 계획의 내용을 좀 보면은 그것은 이제 용도에 따라서 구역을 구분한다든지, 또 그리고 어떤 법령에 따라서 조성과 관리 주체를 구분해서 여러 이제 공공시설들을 공급을 하는데, 그 공공시설들은 또 이렇게 하향식으로 또는 기능별로 이렇게 시설들을 공급해 왔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장소 만들기에 정말 기여해 왔는가, 이제 앞선 발제에서도 그런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살기 좋은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런 도시의 현상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좀 통합적인 관점에서 진단을 하고 어떤 필요한 사항들을 다시 연결해 나가는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제에서 네, 공공공간, 또 유휴공간, 공공건축,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또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 될 텐데요. 그래서 공공공간, 유휴공간, 공공건축, 전면공간, 이러한 공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좀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진단을 했는지, 또 그리고 그것들을 연결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제가 진행했던 연구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기성시가지 공공공간 현황 진단 모형 개발이라는 연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서서 이제 김충호 교수님께서 구로역의 여러 이제 굉장히 열악한 공공공간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공 영역에서 그렇다면은 이러한 그 현상들에 대한 진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이게 사실은 좀 오래된 연구입니다. 2009년에 한 연구인데요. 당시에 이렇게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행처럼 말씀대로 보도블럭 바꾸고 가로시설 바꾸는 그런 가로환경 정비 사업이 굉장히 대대적으로 일어났었는데 그러한 사업들이 정말 우리의 살고 있는 삶의 공간들을 개선을 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가 라는 어떤 문제점에서 연구를 시작을 하였고 그렇지 않고 이게 정말 어떤 장소를 개선을 하는데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체적인 관점에서 좀 현황 진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에서 연구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PPS라든지 아까 이제 양겔도 말씀하셨고 카모나라든지 이렇게 공공건축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하신 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던 어떤 매력도라는 것들 또 그리고 접근성, 연계성 이런 것들을 어떤 공공건축, 공공공간을 진단하는 중요한 관점으로 제가 이제 설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공간 현황 진단 모형을 이제 만드는 데 있어서 좀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공간들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 또 그리고 공공공간뿐만 아니라 인접한 필지들을 좀 같이 바라보고 또 그리고 대지 내에서도 건축물과 필지 내 외부 공간들을 좀 같이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전제에서 제 과제를 수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그럼 현황 진단을 하는 구성 요소를 도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선행 연구들에서 논의된 사항들 또 그리고 기존 어떤 사례들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지 또 어떤 양겔의 작업들 그런 데서 중요한 공공공간의 요소들을 어떤 것들로 다루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요소를 좀 도출을 하였고요. 또 그리고 어떤 공간적인 범위에서는 공공공간뿐만 아니라 인접한 공간 또 그리고 거기에 이제 건축물과 필지 내 외부 공간을 같이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도시 차원 또 그리고 지구 차원, 가로 차원, 필지 차원에서 이 각각의 매력도 연계성, 접근성을 어떻게 이제 좀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평가 기준들을 설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렇게 좀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도면화 기법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알아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이제 사실은 저희 연구원이 있던 그 부근입니다. 여기가 이제 안양시청이 되겠고요. 저희 연구원이 있던 위치가 여기이고 여기 국토연구원 있고 앞에 평촌중앙공원이 있는 지역이어서 1기 신도시로 이제 평촌이 계획이 되었는데 당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계획 도시로 계획이 되었고 보행 공간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강조돼서 보행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획이 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중앙공원과 안양시청을 잇는 이 축이 굉장히 큰 보행축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실제로 근데 보행 공간들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녹지 공간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봤을 때 실제로 보행 공간들은 크게 이렇게 단절이 되고 여기 이제 지하도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막상 안양시청 앞에 전면 공간은 완전히 이제 차량을 위한 회전을 위한 공간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이 공공공간에서 이렇게 실제로 단절이 이루어지는 공간 지점들은 어떤 지점들인지 이러한 지점들을 이제 파악을 하고 이후에 어떤 개선 사업들이 있을 때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모델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이제 2009년에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후에 2013년이었나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공공성 지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연구가 좀 이렇게 많이 좀 참고가 되었고요. 이후에는 서울에서 이제 마을 지도라든지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최근에는 이제 제주도에서도 이제 공공성 지도를 만들어서 소규모 공간들을 좀 발굴하고 개선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이제 두 번째 연구인데요. 근린 재생을 위한 도시 내 유휴 공간 활용 정책 방안 연구라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장소도 어떻게 보면은 유휴 공간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서울 하우징 랩이 공간을 운영을 하고 계신 것인데요. 그 도시에서 장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유휴 공간의 좀 중요성에 좀 주목을 하였고요. 마침 이것도 조금 오래된 연구이긴 합니다. 2012년에 제가 진행을 한 연구인데요. 당시에는 사실은 지금처럼 이렇게 유휴 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지는 않았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이제 이 빈집 밀집 지역에서 좀 강력 범죄 사고가 일어나면서 이 빈집 문제가 좀 사회적으로 대두가 됐었고, 이 당시가 이제 그 도시재생법의 그 입법을 위해서 여러 논의들이나 연구가 진행되던 그 당시였는데, 그러면서 유휴 공간을 어떤 도시 재생의 자원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들이 좀 생겨나고 있을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에 저는 유휴 공간을 그 정의상으로 이제 첫 번째 정의로 보면은 어떤 저이용되거나 버려진 공간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과 동시에 어떤 그 개발이나 또 개선의 어떤 잠재력이 있는 자원으로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그 유휴 공간의 범위에 있어서는 물론 공공 소유의 여러 공간들 중에서 뭐 본래의 기능이 조금 정지되거나 유휴 또는 이렇게 방치된 건축물과 대지도 포함을 하였지만, 민간 소유의 건축물들 중에서도 이렇게 방치된 건물이나 대지는 추후에 어떤 공적 공간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간들을 포함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에서는 그 유휴 공간들이 이제 발생하는 좀 양상들을 파악을 하고 그것들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또 이제 여러 그 상황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양상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파악한 바로 국내 유휴 공간의 발생 양상은 저희가 그때 이제 도시재생과 관련된 연구들의 그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좀 파악을 했었던 것은, 이제 공공시설의 어떤 공급이나 수요 변화에 따라서 공공시설의 유휴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점적인 유휴 현상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 그 외에도 어떤 구도심 공동화라든지 또 지역산업의 쇠퇴라든지 또 이렇게 정비사업을 앞두고 그 노후 불량 주거지가 쇠퇴되면서 거기에 폐공가가 발생하는 문제라든지 이렇게 좀 그 도시 차원에서 면적으로 이렇게 유휴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상황들에서 조금 더 그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실제로 그러면 이러한 유휴 현상이 어떤 원인으로 일어나고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또 그리고 주민들은 그 유휴 공간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이 공간을 만약에 활용한다고 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기를 원하는지를 좀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가 그 인구 규모라든지 또 그리고 도시 쇠퇴 특성에 따라서 세 개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심층 조사를 좀 진행을 하였는데요. 그 각각의 지자체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동네에 따라서 어떤 근린 단위의 그 지역에 따라서 또 그 유휴의 양상들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좀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이제 유휴 공간이 발생을 했을 때 이 공간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 어떤 방향들도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흥미로웠던 것은 저희가 이제 그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이 유휴 공간의 활용 방향이 굉장히 이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뭐 주거 시설로 활용하면 좋겠다, 어떤 지역에서는 주민 공동시설로 활용하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좀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어떤 주민의 수요와 이렇게 좀 맞춰서 이제 방향들을 설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었고, 또 이러한 이제 분석을 바탕으로 저희가 도시의 유휴 공간을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제 공공 분야에서의 그 계획 내지는 또 민간 영역에서의 노력들이 필요한가를 이렇게 좀 단계별로 제안을 하였는데요. 특히 어떤 운영 과정에 있어서는 이제 민간과 공공의 좀 이렇게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 당시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마도 오늘 이러한 것들이 또 세션 2와 3에서 큰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뭐 관련해서 이제 어떠한 정책 과제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제안을 하였는데, 그 이제 뭐 민간이나 공공이나 여러 이제 협력을 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공간을 활용하고 운영을 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 그러니까 공공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 어떤 그런 의사결정 과정들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유휴 공간의 현황에 대한 것, 또 그 발생 원인에 대한 것, 또 그 활용 방향에 대한 어떤 그런 근거들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이 연구, 또 특히 공공 연구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공공 건축인데요. 공공 건축도 마찬가지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학교라든지 교육 연구 시설이라든지 복지 시설이라든지 문화 시설이라는 이런 공공 시설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향적으로 그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몇 개소 내지는 뭐 인구 10,000명당 몇 개소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이 되는데요. 그런 것이 뭐 어떤 인구 구조 변화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그 제대로 된 장소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 이 연구는 공공건축물 재배치 연구였는데요. 기존의 공공건축물들이 어떻게 그 이용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이것들을 조금 더 좋은 장소로 만들 수 있는 방향들을 모색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사실은 이제 여느 이제 공공건축 그 시설 연구에서 하는 것처럼 공급 수준을 뭐 비교하는 과정도 이렇게 거치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저희가 시설별로 그 현장 조사 또 그리고 이제 접근성 분석 등을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라는 것은 오늘 아까 이제 처음에 인사말에서 센터장님께서 접근성이 복지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제 공공시설에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접근을 잘 할 수 있는지, 그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서비스 취약 지역은 어느 지역인지를 이렇게 저희들이 조사를 하였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시설별로 사람들은 이것들을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 만족은 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을 개선을 해야 하는지 이런 사항들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시설별로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에서 사람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러 오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적정한 그러니까 그 서비스 권역을 이렇게 설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그 조치원읍의 공공건축물의 재배치 그 기본 방향을 제안을 하였고요. 그래서 기본 원칙에 있어서는 뭐 공급 수준이나 접근성을 향상한다는 기본적인 원칙 외에도 이렇게 이전 적지나 유휴지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향을 제안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그 재배치 기본 계획을 제시를 하였는데, 이 연구는 이제 2016년에 진행된 연구였는데요. 이 이후에 뭐 이 계획에 따라서 예를 들면 여기 한림대지 그 창작공간 조성이라든지 뭐 복험 조성이라든지 또 그 이외에 보건소는 이전해서 배치가 된다든지 그러한 이제 그 계획들이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또 이제 전면 공간에 대한 연구도 이렇게 진행을 하였는데요. 건축물 전면 공간은 이렇게 어떤 뭐 판매 행위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뭐 휴게 공간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이용이 많이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제대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들의 좀 그 문제를 그 밝혀보고자 이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건축물 저층부라든지 가로라든지 그다음에 그 전면 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도상으로 이렇게 그 적용되는 제도도 다르고 그것을 소관하고 있는 부처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공간을 합리적으로 이용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 주거지역 내의 그 상업가로에서는 특히 이 전면 공간을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많은 수가 이렇게 불법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건축물 대장을 다 일일이 확인을 해서 이렇게 위반 사항 여부도 분석을 했는데, 뭐 주차면을 전용한다든지 저층부를 또 불법으로 증축을 한다든지 용도를 변경을 한다든지 5개 공간 계단을 설치를 한다든지 이러한 어떤 현행 법과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고 또 이제 실제로 그 점포주나 이용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을 때 전면 공간을 굉장히 이용하고 싶다. 그런데 제도상으로 여러 문제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의견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현황 진단을 바탕으로 이렇게 가로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 상업 가로변의 건축부나 전면 공간을 이용을 하는 제도를 좀 도입을 할 것을 제안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아무렇게나 이제 막 사용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를 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공공건축물의 그 저층부 및 외부 공간 연구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공공공간 또 유휴공간 여러 이제 공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도시의 저층부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공공적인 성격을 갖는 연속된 집안의 일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첫 슬라이드에 이제 그 논리 맵도 있었는데 그 마찬가지로 요 지금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이게 그 파리시에서 그 추진했던 전시에 나왔던 다이어그램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건축물의 저층부라는 것은 결국 어떤 전체적으로 그 어떤 그 도시 모두를 위한 공간이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현재 우리의 공공건축의 저층부나 외부 공간은 어떠한가라는 것을 좀 진단을 해보고 싶었고요. 실제 공공건축 계획에서 보면은 저층부나 외부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산동 도서관 마을 같은 경우에도 네, 그늘 쉼터라고 해서 주민들을 위한 이렇게 열린 장소로 계획이 되었고, 그 광주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도 앞에 이제 조경팀이 별도로 그 김하연 교수님 팀께서 이렇게 작업을 하셨는데 실제 현황들을 보면은 대부분 그냥 주차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서 네,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좀 파악을 하고 분석하고 이유를 좀 밝히고자 이렇게 분석 작업들을 진행을 했고요. 이것은 예를 들면은 이제 조치원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인데요. 여기에서 실제로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행로가 끊기지는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자 했고, 또 이것들을 네, 뭐 앞서서 그 공공건축 연구와 좀 유사하게 접근성, 개방성, 연계성, 체류성 또 그리고 참여 소통 측면에서 좀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또 그것을 이용을 하는 시민들의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네, 어떤 사항들을 개선하기를 원하는지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파악을 하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그렇다면은 이 공공건축 외부 공간을 조금 더 이렇게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제 뭐 건축물과 필지 또 공공공간 블록 지구 차원에서 어떠한 계획 내지는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요즘 이렇게 뭐 성동구의 책마루라든지 노원구청 로비 개선이라든지 이러한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게 시작이 되면서 좀 전국적으로 유행이 돼가지고 지금 뭐 공공청사 로비 공간 개선하는 것이 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전시 행정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이제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발하게 이용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실제 어떤 뭐 현황에 대한 이해, 그리고 또 시민들의 수요를 파악하려는 노력, 또 그것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는 방안에 대한 어떤 연구들이 좀 지속적으로 돼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례입니다. 그 제주에 있는 제주 김영수 도서관인데 원래는 그 학교 도서관으로 계획이 되어서 네, 학교에 부속된 이제 도서관으로 운영이 되다가 그것을 이제 학생 수도 줄어들고 또 지역은 쇠퇴하는 상황에서 지역 도서관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 학교 도서관을 마을 도서관으로 그 바꾸려는 노력들이 있었고, 그게 실제로 지금 그 실현이 돼서 그 일과 시간 학교 5시까지는 도서관으로 운영이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마을 도서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례인데요. 이거를 작년에 저희 아우리에서 공공건축 포럼을 할 때 이제 제주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제목이 마침 주민을 잇다, 동네를 잇다, 원도심의 꿈을 잇다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네, 이렇게 좀 현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것을 진단을 하고 어떤 공간과 수요를 연결을 하고 또 사람과 사람을 연결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연구들이 앞으로도 또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하우징랩 공간에 대해서 이제 뭐 운영 평가도 좀 해보고, 그리고 좀 뭐 그동안의 성과라던가, 그리고 좀 운영하시면서 어려웠던 점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하면서
이제 이게 유유 공공의 이제 SH의 유유 공간을 활용한 이제 공간인데 이런 유사 사례들을 좀 보면서 좀 참고할 만한 사례들이 있는지,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은 이제 좀 그래도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 서울 하우징 랩은 저희가 작년에 요 평가를 진행을 했는데요. 22년도 이제 사업 목적이랑 비전 체계도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주거 의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미션과 비전 그리고 슬로건을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3개의 목표와 4개의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이 공간에서 시민의 이제 공간 복지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것,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 속에서 서울 하우징 랩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전략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이제 운영이 되었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의제 발굴이랑 확산 관련해서 이제 플랫폼을 만들고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셨고요. 그리고 의제 단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런 이슈를 이제 사회화하는 역할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고정된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지속성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공간에서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쪽 안쪽에 작은 도서관이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린 아이들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뭐 문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 이제 소모임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면서 이 주변에 좀 아파트 단지라던가 저층 주거지에 살고 계신 분들이 와서 그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이랑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코로나여서 좀 행사를 이제 많이는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지역 주민들께 이런 그래도 공간 복지적인 기여를 좀 하고 있으셨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자체적으로 이제 또 수익을 좀 그래도 낼 수 있는 방안으로서 카페 운영이랑 공간 대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된 프로그램이라던가 콘텐츠,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용자 수랑 건수들을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상당히 되고, 이제 21년은 이게 저희가 2기 사업, 그러니까 21년 중반부터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21년은 이제 6개월 동안인데, 그때도 이제 좀 코로나가 아직 한창 있던 시기라서 이제 좀 오프라인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한계가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사회적으로 가치를 가지는 일들이고 이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일들인데, 저희가 요 사회적 가치랑 비용 편익 분석에 충분히 다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산할 수 있는 현재의 자료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선에서만 이제 사회적 가치랑 비용 편익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투입됐던 이제 그런 비용 대비 그리고 편익을 이제 그 BC 분석을 해본 결과 1.07 정도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가치들이 충분히 포함되지 못해서 약간 낮게 나왔지만 그래도 어쨌든 비용 대비 편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아쉽게 또 넣지 못했던 가치 하나는 여기가 이제 공공임대주택의 이제 유유 공간을 이제 활용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여기가 이제 앵커 시설로 이제 활용이 되면서 지역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효과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공공임대주택의 그런 유유 공간들, 아니면 이제 공공의 유유 공간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앵커 시설로서 이제 활용이 될 경우에 이런 공공임대주택이라던가 이제 공공에 대한 인식 개선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제 봤을 때 사실 주거 의제를 이제 투입 비용 대비 이제 생산을 하고 지역 주민에게 공간 복지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효과들은 있지만, 이게 서울시 재정이 없이는 사실 이 수입 지출의 이 단순한 플러스 마이너스 구조를 봤을 때 사업이 지속 가능하지는 않은 구조입니다. 지금 수입에서 지출을 뺀 게 저기 마이너스가 붙었는데 지금 2억 6천 정도가 어쨌든 그 정부의 재정이 없이는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이제 그 초기 이제 구상 단계에서부터 해가지고 살펴를 보고 의견들을 이렇게 모아 보니까 이게 초기 구상 단계에서 이게 워킹 그룹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해체가 좀 중간에 되면서 재정적인 독립이랑 공간 활성화에 좀 약간 한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제도적으로도 이게
어쨌든 SH에 소속된 이제 공간이다 보니까 이게 또 서울시가 소유한 거랑 이제 지방 공사가 소유한 거랑 계약할 수 있는 그 범위나 한계가 이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리 활동을 좀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요 공간 하나만을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용역 형태에 따른 이제 그런 3년, 2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장기적으로 뭔가 투입을 하고 이제 프로그램을 계획을 세워서 이제 그런 수익 구조를 발생할 수 있는 것까지 해서 운영을 세우기가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순환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 형태이기 때문만인가, 그럼 다른 형태로 한다면 뭐 가능한 게 있는지, 아니면 이제 다른 사업들은 어떻게 이런 뭐 한계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있는지 저희가 좀 다른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랑 계약하면서 할 수 있는 민간과 이제 정부가 이제 함께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계약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건 이제 일부 업무만을 이제 좀 수행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민간이 아예 빌려가지고 책임을 지고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둘이 함께 공동 투자해서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하우징랩은 이 용역에 해당되는 방식이고로 이제 좀 가장 어쨌든 딱 특정 업무, 여기 공간 운영해줘, 뭐 여기를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어떤 사업을 해줘라고 이제 어쨌든 특정을 한 업무를 이제 수행을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요거랑 좀 더 비슷하지만 이제 좀 더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방식이 이제 민간 위탁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공간은 SH 소유 공간이기 때문에 민간 위탁은 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위탁 방식으로 하는 방식은 이제 무중력 지대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민간 전문성 활용해서 공공 서비스를 이제 공급하는 계약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민간에 공간을 통으로 주고서 너희가 알아서 책임지고 운영을 해라고 하는 방식이 이제 사용수익 허가랑 뭐 대부 계약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런 뭐 사용수익 허가 같은 건 이제 행정재산, 그리고 대부는 일반 재산, 이제 공공이 가지고 있는 그거에 대한 건데요. 사용수익 허가는 이제 행정재산의 원래 목적이나 용도에 이제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수익을 허가해주는 방식이고요. 대부는 이제 일반 재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각각의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고 뭐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사례를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요. 제가 자세하게까지는 안 다루겠는 게 오후에 또 화수원이랑 산양정에서 사례를 전문적으로 다뤄주실 분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사례에 이제 뭐 좀 장단점을 이제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민간 위탁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공공 서비스를 제공을 하되 이거를 이제 창의적으로 좀 민간의 역량을 이용해서 창의적으로 제공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어려운 거는 이제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간 사업자의 권한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공공이 제시하는 운영 내용이랑 방식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행정 절차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리고 뭐 그래도 공공 서비스를 이제 좀 이제 창의적으로 제공을 하는 그런 성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용 수익 허가랑 대부 방식은 이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제 민간 이제 그런 사적재 공급을 이제 뭐 할 수 있게 해주긴 하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공공 서비스 공급 효과도 창출하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바이아이 같은 경우는 아예 지역 이제 커뮤니티와 함께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런 지역 육아 공간이라던가 로컬 푸드 직매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화수원이나 뭐 산양정행소, 군산시민회관 이런 것은 이제 아예 공모 방식으로 해서 좀 공공성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휴 공간, 이제 공공의 그런 유휴 공간 이런 것들을 이제 활성화하는데 이 사례들은 다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를 이제 좀 양성할 수 있는 약간 인큐베이팅 하는 역할들을 하는 걸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 고용 창출을 하고, 그리고 또 여기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여기에 이제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관광객이 온다거나 이런 외부 인구 유입 효과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어쨌든
아이고 못해. 그 공공에서 이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 또 계약에 그런 공식적인 그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뭐 2년, 3년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길지 않은 이제 기간을 이제 딱 임대를 해야 하다 보니까 여기도 이거를 이번에 재계약이 될지 안 될지가 이제 확실하지 않으니까 끝날 때쯤 되면은 더 이상 이제 수설 투자를 하기도 애매하고 뭔가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도 애매하고 그런데 이게 그래도 5년 정도 내면 그래도 뭐 그걸 감안하는데 2년 이러니까 한 1년 지나면은 이게 막 애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그런 악순환이 여기도 있구나 이런 걸 좀 아까 용역이나 뭐 민간이탕 이런 대부랑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이 어려움이 좀 다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우리만 이런가 해외는 어떤가를 좀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랑 제가 네덜란드 사례를 좀 살펴봤는데요. 영국에 이제 미날 스페이스라는 곳이 있는데 이 미날 스페이스란 이 단어 자체가 이제 유휴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거를 브랜딩화 하신 거죠. 그래서 유휴 공간 임대자랑 그리고 공간 사용 이제 희망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이제 주로 하는 이제 공동체 이익 회사고 그리고 런던 자치구들이 이런 유휴 공간들을 활용을 이제 촉진하기 위해서 유휴 공간 목록이랑 그리고 이런 공간 활용을 희망하는 사람이랑 이런 것들이 이제 매칭 이렇게 임대를 이제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아예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조합으로 해가지고 러프바로 정션이라는 플랫폼 프로젝트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빨간색으로 해서 있는 공간인데요.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을 해서 지역 공유 농장, 뭐 카페라던가 식당, 팝업 상점 이런 것들을 운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자그마하게 스튜디오 공간들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20개 정도는 장기 임대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스테르담. 저희가 굉장히 부러워하는 도시죠. 그래서 시가 보유한 토지가 행정구역의 약 80%입니다. 그래서 이 광대한 이 부동산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창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공간 지원 정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들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곳들인데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창조 공간 이용자를 선발을 해서 3년의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 임대 만료 전에 연장 신청서랑 내가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라고 증빙을 하는 자료들을 제출을 하면은 이제 또 연장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예술가가 아니라 일반 창조 산업 공간으로 이제 이거를 임차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래도 최소 5년을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딱 정해진 그 기간들 말고 이제 사안별로 협상을 하여서 중장기 임대차 계약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 그 사례가 와우 호텔이랑 와우 학교입니다. 그래서 암스테르담 전문대학이 있던 공간인데 이게 나가고서 비어있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 정부랑 그리고 호텔 사업자 그리고 공간 기획자 이렇게 세 곳이 뭉쳐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활용을 이제 새롭게 계획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일단은 10년을 계약을 했고 5년을 더 연장 계약할 수 있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스테르담에 호텔이 좀 부족했다고 해요. 그래서 호텔로도 또 잘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사례를 이렇게 봤을 때 어쨌든 공익적 목적으로 공간을 운영하는 그런 뭐 민간 단체라든가 사업자가 이게 마냥 계속 정부 재정을 투입해 주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정적으로 이제 좀 독립을 해서 이거를 지속 가능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좀 장기 임대랑 그리고 한편으로는 수익 사업을 해서 이거를 이제 그런 공익적 목적에도 좀 충당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계약 방식을 좀 변경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해외 사례들을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건 사실 장기적인 목표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좀 공공성 평가를 통해서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을 하면은 이제 뭐 수익 활동을 좀 일부 허가를 한다던가 뭐 임대 기간 연장을 좀 보장을 해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아까 처음에 요약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공공 서비스로 해서 계약할 수 있는 형태 그리고 그냥 민간에 아예 통으로 맡기는 그런 사적제로 계약하는 형태 이렇게 이분화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분화된 계약 방식을 탈피해서 좀 더 유연한 계약 방식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분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좀 공공기성 기준을 일정 부분 충족할 경우에 이제 뭐 용역이나 민간 위탁은 좀 수익 활동을 이제 좀 허가를 해준다던가, 그리고 사용 수익 허가랑 대부 방식은 뭐 임대 기간이 연장해준다던가, 이런 이제 단기적으로는 방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공공성 기준은 어쨌든 뭐 어느 정도 표를 만들어서 제시를 하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용 수익 허가 부분도 어쨌든 정부에서 계속해서 재정 투입을 하지 않고 이제 그런 일정적으로 자생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이제 시스템을 개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윈윈인 방식이니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서울 하우징 랩이 같은 경우는 이 작은 도서관이 그 공공성을 좀 더 가장 많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카페가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카페를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그 수익의 뭐 일정 부분 25% 이런 식으로 해서 작은 도서관에 투입을 해라, 이렇게 하면서 판을 짠다면은 이제 정부의 재정 투입도 줄이고 이 공간도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하우징 랩 같은 경우는 이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저는 높게 봤는데요. 이 인근에 이제 주거지나 이제 초등학교들이 위치하기 때문에 육아나 교육 관련 사업들이 굉장히 유리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수익 사업을 하면서도 사실 지역 커뮤니티나 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뭐 이 공간은 이제 서울 하우징 랩으로 운영하지 않더라도 향후에는 이제 이런 수익 사업들, 공공성을 가진 수익 사업들을 또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려 봅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 연구를 하면서 서울 하우징 랩이 문이 닫는다고 하셔서 많이 아쉽고 네, 지속 가능한 방법을 만들어서 이곳이 아니더라도 제2, 제3의 이런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소 기반 전략 계획에 대해서 되게 인상 깊게 들었는데요. 혹시 해외에는 이런 좀 장소 기반 전략 계획 적용 사례나 제도화 사례가 좀 있을까요? 해외 사례를 특별히 보지는 못했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PPS 같은 경우는 NGO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 활동가들이 하는 어떤 느슨한 조직이라고 볼 수 있고, 제도를 통해서 문제를 좀 약간 포멀하게 해결하는 건 사실 우리나라나 동아시아에서 좀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정도의 그 할 행정력도 없고요. 제가 이제 미국에도 있고 이제 경험을 해보면, 그래서 해외에 딱 장소 기반 전략 계획에 딱 맞는 거는 없고, 오히려 NGO들이나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외에서는 시민들 중심으로 그런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건데, 사실 이 장소 기반 전략 계획이 실현이 되고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으려면 사실 공간에서 일어난 어떤 경험과 추억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 좀 사회 분위기, 시민들의 좀 생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한국은 공간을 너무 이윤 중심으로 보는 좀 관점이 많은 것 같긴 한, 제가 느끼기에는 요런 좀 어떻게 보세요, 한국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공간에 대한 감수성을 약간 스스로 아니면 집단적으로 조금 뭐 거세했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근데 특히나 공공에서 그런 걸 얻으려는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아주 오래된 동사무소나 뭐 이런 데 가서 뭐 여기서 내가 무언가를 느껴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근데 요즘 카페가 열풍이잖아요. 뭐 스타벅스나 근데 카페를 기꺼이 돈을 내고 가서 그곳을 누리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도서관을 가기보다는 잘 꾸며진 카페에서 공부하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에서 그런 걸 얻지 못하다 보니까 더 사적인 곳으로 그게 더 넘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그런 공간에서 채워져야 되는 것들을 방에서, 돈을 내는 방에서 해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노래방 아니면 DVD방, 온갖 방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거의 방의 도시인데요. 이거를 이제 외부나 어떤 공공의 공간에서 채우기보다는 이제 그런 좀 돈을 지불하고 은밀하거나 이렇게 좀 해결하는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욕망이나 욕구는 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사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꾸며지고 해결된다면 아까 뭐 노원구 뭐 로비 아니면 뭐 성동구 구청 로비 그런 거 좋아지면 이제 사람들이 변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변화의 여지는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뉴욕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유가 사실은 미국은 그 도시 공간을 바꾸는 게 상당히 더 사실 힘듭니다. 제도적으로 바꾸는 건. 왜냐하면 주민청취 퍼블릭 히어링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도시계획하는 이제 저도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티칭을 했었는데 제자들이 한 10년 해도 뭐 도시가 바뀌는 걸 보기 어려울 정도로 온갖 그 주민 참여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직접 행동에 나선 거거든요. 그냥 자기들이 막 그 락카 같은 걸로 뿌려보기도 하고 의자 갖고 앉아보고 그래서 그렇게 일어난 게 이제 요즘에는 이제 학계에서 이제 택티컬 어버니즘, 뭐 게릴라 어버니즘, 뭐 DIY, 뭐 do it yourself 어버니즘 뭐 이런 식의 새로운 흐름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좋으면 이 포멀한 절차를 무시하고 인포멀하게 더 빨리 갈 수 있는. 네, 우리나라는 상당히 제가 보기엔 포멀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정부가 상당히 힘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차마 근데 정부가 힘이 세서 시민들이 막 나서기는 어렵지만 또 정부가 뭘 자꾸 바꿔요. 그래서 또 바꾼다 보면 또 지속적으로 바꾸기 때문에 좋은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네, 근데 요즘 보면 이제 이와 같은 흐름 속에 있는 이제 파클릿 프로그램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주차장을 바꾸는 프로그램들을 해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노선 주차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패러렐하게. 근데 미국은 이제 패러렐한 주차가 일반적이거든요. 거기에 그냥 일시적으로 점유해서 거기를 공원화 한다거나 뭐 그 앞에 있는 카페 의자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같은 것들을 조금씩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서울은 너무 과밀 상황이라 상당히 좀 도로를 점유하고 뭘 한다는 게 좀 무섭죠. 예. 근데 지방 중소도시 좀 느슨한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걸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마지막으로 뭐 여담이지만 저희 광화문 광장 바꾸면서 설왕설래가 엄청 많았어요. 뭐 차선을 몇 개를 할 거냐 어느 쪽에 붙이냐 그래서 저는 그냥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시민들이 한번 이쪽 비워보고 한번 이쪽 비워보고 왜 일주일간 시장이 그런 걸 못할까 그래서 그거 하면서 수많은 사람 만나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왜 실제로 한번 시민들을 데리고 한번 해보지 않을까 이제 좀 약간 지자체 장들도 도전이 필요한 것 같고 근데 성공 사례가 만들어지면 본물 터지듯이 한국은 또 바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충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좋은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이런 시민들의 경험도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광화문 광장 말씀하셨는데 광화문 광장에 요즘 가서 보면은 시민들이 너무 활용을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대서 책 읽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거기 이렇게 움직이는 벤치들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여 가면서 이렇게 335 모여서 이야기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은 야 이분들 이거 없었을 때는 어떻게 이 욕구를 해결하셨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경험들이 좀 모이면 실제로 지금 또 이렇게 전국의 뭐 시청 앞 광장을 또 이렇게 보행 공간화하는 사업들이 또 한창 또 유행입니다. 그래서 뭐 인천도 그렇고 얼마 전에 뭐 예를 들면 평택역 앞에 또 그 광장 조성이라든지 이렇게 좀 그 앞으로 좋은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말씀하신 약간 이런 그 택티컬 어버니즘 관련해서는 아마도 국내에서는 이렇게 딱 정말 도시 공간을 가지고 이런 실험들을 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은 그 산업시설을 문화 재생하면서 예를 들면은 뭐 부천 아트벙커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그 쓰레기 처리 시설을 이제 문화 공간으로 만들면서 그런 그 작업들을 할 때는 실험적인 어떤 그 파일럿 프로젝트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관련 연구가
없냐고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택티컬 어버니즘 관련해서 학계에서도 연구들이 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연구원에서도 보고서가 한번 나왔죠. 택티컬 어버니즘으로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거기서 국외 사례들 또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제 시민분들 역량이 많이 성장이 되셔가지고 전국 곳곳에서 새로운 사례들이 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의 역할들이 그러면서 이제 이 판들을 어떻게 연결시켜 줄지 그런 플랫폼 역할로 이제 변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처럼 이제 뭐 지시하달아서 이제 뭐 계획을 세우고 이런 역할이 아니라 이렇게 판을 깔아주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플랫폼으로서 역할로 좀 변경이 되어가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그 지금 또 박사님께서 일하고 계신 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아까 제가 사례로 살짝 소개드렸던 군산시민회관 사례를 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그런 공모전도 진행을 하고 이제 그런 전체적인 이제 민간이 어떻게 참여를 해서 이걸 바꿔나갈 수 있을지를 이제 함께 또 행동으로 해나가셨던 사례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서울에서 또 굉장히 한동안 한 근 10년 정도 사회적 경제 분야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됐었잖아요. 그 분들이 그 10년 동안 역량이 많이 쌓이셨던 분들이 지금 전국으로 또 많이 가셔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 본인 의도치 않게 전국으로 이제 흩어져서 일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서 이제 국가 전체의 역량도 지금 커가고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도 연구를 하면서 항상 어려운 게 저희 연구자로서 접근을 해도 이 공유 자산의 목록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게 일단은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보면 지자체 차원에서는 그게 이제 재산 목록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그 재무회계 팀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자체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재산으로 그 인식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또 이제 외부로 이렇게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아까 그 조치원의 과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공공시설의 유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그 학교 가 되겠지만 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시설들이 이제 유휴되는 현상이라든지 또 운영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 공공 자산을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좀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공공 건축으로 조금 더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 공공 건축에 있어서도 이제까지는 정말 뭐 예를 들면은 문체부에서 뭐 국민체육센터를 만든다 그러면 전국의 지자체별로 하나씩 다 만들자 뭐 내지는 그게 좀 더 이제 규모들이 작아져서 뭐 근린형 국민체육센터 뭐 그러는데 그것도 역시 뭐 인구 몇만 명당 몇 개씩 만들자 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패러다임도 사실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설들의 현황이라든지 인구 수라든지 뭐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이제 그 공급을 하고자 하는 노력들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동시에 기존의 자산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들도 높아지고 있어서 실제로 이제 공공건축과 관련해서는 지금 입안이 되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 발의는 됐는데 지금 계류 상태에 있는 게 이제 공공건축 특별법이라고 하는 그 법인데요. 그 공공건축 특별법에도 이제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 지자체 차원에서 이제 공공건축 관리 계획이라는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법제화를 하고자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계류 상태이긴 한데 어쨌거나 이제 그러한 노력들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는 이제 이러한 뭐 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파악,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화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도 지금 뭐 조금 어떻게 보면 소소하긴 하지만 이렇게 공공시설에 있는 회의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그 목록화하고 그 공개를 해서 시민들이 그것을 예약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들은 어느 정도 지금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이제 그 지자체에서도 조금씩 시도를 하고 있고 내지는 또 그냥 민간에서도 제가 알기로 쉐어릿
이라는 어떤 플랫폼이 있어서 거기서 이런 여러 그 공간들을 등록을 해놓고 그 공간을 신청해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시도들은 이미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것들이 조금 하여튼 앞으로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정책화되는 것도 이미 네, 법안이 올라가 있는 것도 있지만 네, 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견은 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 용역비로 이 정도 성과를 낸 것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그리고 의도했던 이걸 처음에 설립했던 의도를 충분히 달성했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도 계시고, 재정은 계속 투입이 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쨌든 이 공간이 바뀌는 이용 그 내용이 바뀌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그냥 서울시 전체의 기조가 공공이 직접 운영을 한다 요걸로 그냥 바뀐 거기 때문에 이거의 그런 뭐 성과가 안 좋아서 막 이렇게라고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성과가 좀 뭐 코로나라던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운영에 뭐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 상에서 그냥 용역비 안에서 할 수 있는 이제 딱 그 범위 안에서만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운영 기간이 또 딱 3년, 2년 이런 식으로 해서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기간 안에서 또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 보니까 또 거기에 따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 더 이만큼 할 수 있는데 왜 이거밖에 못했어라고 말할 수 있는 또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가 이제 뭐 사례 조사를 하러 다니기도 하고 이제 하면서, 그리고 일을 계속 하면서 보면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공무원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시민이 뭐 이런 제안도 하고 뭐 저런 제안도 하고 하는데, 현재 제도 안에서는 어쨌든 그 공무원이 어떠한 가치를 갖고 역량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들이 너무 많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오후에 이제 발표로 나와 주실 분도 거기도 어쨌든 공무원분이 의지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 사업이 가능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어떤 뭔가 역량의 중요성, 어떤 철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연구자로서는 그렇다면은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아까 발표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이런 현황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유휴 공간들을 이미 이제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어떤 정책 변화에 따라서 다시 비게 되는 상황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에 대한 어떤 좀 문제 제기가 많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럼 저도 아까 뭐 제가 정확한 어떤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 공간도 그럼 6월에 이제 하우징랩이 떠나신다고 하면 그럼 이 지금 이렇게 좋은 이 발표 공간은 앞으로 어떻게 누가 운영을 하게 되는 거지? 어떻게 비어 있을 예정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상황을 파악을 하고 이제 문제 제기를 누군가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또 이제 공무원들이 또 다시 움직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좀 문제 진단과 제기가 중요한 시점일 것 같고요.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공무원분들한테 제가 뭐 15년 동안 이제 아우리에서 연구를 하면서 중앙부처 또 이렇게 지자체랑 연구들을 진행을 해왔는데,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항상 이렇게 또 바뀌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중에서 정말 좋은 분들이 계시고 어떤 의지를 갖고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경우에는 뭔가 또 이렇게 공공 부문 외에 다른 분야에서 끊임없이 뭔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거나 내지는 또 좋은 사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좋은 사례가 만들어져서 또 뭔가 이제 좋다고 인식이 되면은 또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확대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숲속 도서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몇 소수의 지자체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좋은 분들과 같이 이렇게 사례를 만들었는데, 뭐 의외로 어떤 무슨 해외 저명 인사가 이걸 좋다고 인정을 하면 갑자기 서울시 전역에 이제 숲속 도서관을 만들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
뭐랄까요, 기회들을 좀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회에서 이게 정말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부터 뭔가 준비 작업들이 좀 탄탄하게 돼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정부 부처 사업으로 예를 들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공공건축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원래는 이제 그 굉장히 소수의 대상들을 선정을 해서 그거를 이제 뭐 LH랑 같이 이렇게 그린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좀 그렇게 크지 않은 사업이었는데, 몇 년 전에 갑자기 그린 리모델링을 하자, 뭐 그래서 그게 이제 정부의 어떤 주요 중점 추진 사업이 되면서 갑자기 예산이 그냥 수십 배 수백 배가 되고, 전국에 있는 많은 학교와 뭐 보건소를 어린이집을 갑자기 다 그린 리모델링을 몇 년 안에 몇백 개씩 하자, 뭐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이 기회를 정말 잘 살리기 위해서는 뭔가 실제로 이 필드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그리고 연구자들이 어떻게 보면 평소에 좀 준비를 잘 해놓으면 그 기회에 갑자기 이렇게 쓰여지는 예산과 이 어떤 행정 역량들을 이렇게 허비하지 않고 제대로 된 우리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정책 변화에 따라서 가끔씩 저희가 많이 절망도 하고 뭐 그렇지만, 네, 너무 절망할 필요 없이 기본을 다지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네, 이렇게 좋은 공무원분들 만나서 이렇게 사례도 만들고, 그것이 뭐 혹시라도 또 이렇게 막 확산이 될 때 좋은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고, 이러면 이 대한민국에서 좀 장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좀 힌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립대에 있는데요. 저도 공무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약간 이게 저희 뭐 장소나 공간의 문제를 떠나서 약간 문화의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박하게 갑자기 바뀌고 약간 단절적인 변화를 하고, 그리고 그게 어떤 헤게모니를 쥔 집단들이 많은 이제 권한을 행사하고, 이게 뭐 저희 공간 계획이나 뭐 공간 관리뿐만 아니라 뭐 많은 것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성숙된 사회가 되고 뭔가 안정성이 있고, 젊은 학생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꿈을 꾸고 이러려면 문화가 전반적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화가 바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씩 달라질 것 같고, 지금 젊은이들도 많이 없어지고 있고, 아이들도 없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뀔 것 같은데, 두 번째로는 무언가를 새로 만들 때, 그러니까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것들이 더 실적으로 높게 평가받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자체 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건물을 만들거나 뭐 엄청난 몇백억의 예산을 유치한다거나, 제가 지지난주에 그 상주 중동면에서 뭐 농촌 관련된 재구조화의 과제 때문에 갔다 왔는데, 인구가 1200명? 근데 그 안에 앵커 시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간 것도 몇백억의 예산을 따가지고 그거에 대한 것을 보러 갔던 건데, 사람보다 소가 더 많은 동네인데 이렇게 많은 앵커가 어떻게 운영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새로 건물을 짓는 거가 더 높이 평가받고, 이런 걸 운영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패러다임이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하는 거가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운영에 되게 가치가 있고, 네. 그래서 그런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면 조금씩 달라질 것 같다. 그래서 문화의 문제이고 운영에 대한 가치가 제가 건축가를 다닐 때만 해도 운영이라는 거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냥 건축가는 그림 그리고 디자인하고 만들고 이 정도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건축가나 도시과의 커리큘럼에 이제 운영이라는 얘기도 있고 하는 거 보면 세상이 꼭 그렇게 고정돼 있지는 않고, 앞으로 더 많은 게 또 바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바꾸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시민의 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시민들을 얼마나 모을 수 있느냐, 그리고 같은 의사를 가진 사람들이 의견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예. 제가 유학 다녀서 놀란 거는 전문가는 별로 인정을 못 받는 것 같고 시민이 되게 힘이 세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서울도 그럴 것 같아서 정치인들은 사실 시민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저는 의외로 어렵지 않게 또 바꿀 수도 있고 지금 약간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희 집하고 학교가 한 30분 거리였거든요. 저는 그때 걸어 다녔었거든요. 근데 한국 서울 그러니까 시립대에 와가지고 저희 집이 또 한 20-30분 거리에 있었어요. 근데 서울 와서는 제가 차를 끌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다를까 그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걸어서 가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청량리, 전농동, 답심리 그쪽에 살았는데요. 지금은 이사를 했지만 걷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걷기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하고 주변 풍경도 이렇게 아름답지 않았고 그리고 막 위험하기도 했어요. 차가 갑자기 나타나고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걸으면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오늘 뭘 했지, 집에 가서 뭘 하고 이따 밤에는 뭘 해야지. 근데 그런 생각할 틈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걷는 건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그리고 보행 환경 개선 사업도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은데 아직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중간중간에 뭔가 이렇게 포즈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뭔가 있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고령자 관련된 연구도 해보면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벤치를 놔달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인도가 그냥 통로 역할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도 같이 뭔가 그 안에 쉰다거나 액티비티를 한다거나 그런 게 없고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주 조그만한 땅에 거기에 그냥 그 지역 주민이 뭐 벤치를 하나 갖다 놓는다거나 뭐 그런 사례들이 사실 많거든요. 제가 살던 미국의 커뮤니티도 그냥 아버지가 뭐 어떤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 여기다 의자 놓는다. 뭐 이렇게 그냥 간단히 하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학교 관련된 거는 정말 잘 모르겠어요. 아까 임 박사님께서 좀 힌트를 주시긴 했는데 수요나 희망하는 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춤형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게 되게 뭐랄까 적응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서관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또 시시각각 변화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건이 자꾸 변하니까. 그래서 좀 되게 적응력이 있는 것들이 시설들이 들어가야 학교가 될 것 같고 심지어 지금은 서울도 강북 같은 경우 폐교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폐교라고 하는 거는 지역의 문제가 이제 넘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근데 좋은 점은 우리는 암스테르담 정도는 아니지만 공공이 이제 땅을 가질 기회를 가졌다 수 있는데 뭔가 그에 대한 아이디어들은 다차원적으로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걷기가 저도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왜 저는 이제 걷기가 힘든 곳들을 보면은 이제 주로는 이제 차 때문에 매연이 힘들거나 아니면 이제 말씀하신 건 차가 이제 방해되거나 아니면 보도가 너무 좁거나 이제 그런 건데 그러면은 방법은 물리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차도를 좁히거나 아니면은 건물을 없애거나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이거는 정말 도시 전체의 문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뀌어야만 이제 서울의 차량을 좀 더 제한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차도를 좀 줄일 수 있는 곳은 줄이고 보도를 그럼 더 넓히고 이런 게 가능해지지 않나 싶은데 이건 정말 이제 그 차의 운행 자체를 이제 차량 자체를 이제 줄여야지 가능한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쉴 곳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듣고 저도 아직은 젊은 편이구나 싶은 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걸어다니면서 쉴 곳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이제 뭐 저도 이제 뭐 10년, 20년 지나면 그게 필요할 수 있는데 지금은 진짜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조차 못 해봤구나라는 거를 오늘 좀 깜짝 놀랬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이제 고령화 사회를 대비를 해서 이런 정말 소소한 것들이 다 바뀌어 나가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연구들이라던가 이제 움직임들이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돼야 되는 시기가 왔구나라는 생각이 오늘 많이 듭니다. 그리고 폐교 같은 경우에 제가 사실 그 전에 이제 같이 했던 모임에서 폐교를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한번 알아봤던 적이 있었어요. 그 지방에서. 근데 생각보다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공공 유휴 자산을 활용하는데 첫 번째 이제
이제 뭐 이거를 뭐 공익성을 가진 사업을 하든 아니면 뭐 민간으로서 사업을 해서 뭔가 이윤을 창출하든 약간 첫 번째 관문이 임대 기간과 임대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이 어느 정도는 좀 타협을 해줘야 민간이 좀 더 낮은 문턱으로 해서 진입을 하고 뭐라도 시도해보고 뭐 안 되면 또 어쩔 수 없고 그럼 또 그 다음 시도를 해보고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좀 글을 써본 적이 있고, 예, 올해 책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책이 도움이 될 줄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도시라고 하면 모두가 다 똑같은 도시 같잖아요. 근데 도시가 사실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우리의 도시는 또 다르고. 근데 이거를 그냥 일반론적으로 풀면 조금 안 될 것 같고, 좀 서울이나 뭐 이런 뭐 우리의 도시만을 생각해 본다면, 아까 뭐 근대 현대도 나눴지만 저희가 좀 특별한 거는 해방 이후에 전쟁을 겪으면서 서울 같은 경우는 대부분 파괴됐거든요. 국토가 아주 많이 파괴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1960년대 이후 경제 개발하면서 급격하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역사의 좀 특이한 점인 것 같아요. 공간사에 있어서. 그러니까 서울은 이미 600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그게 거의 전면적으로 다 파괴되다시피 하고 재건하면서 또 급격한 도시화, 도시 개발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엔 한 50년 내외에 갑자기 확 등장한 거죠. 그게 좀 우리의 상당히 특이한 역사, 도시와 역사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유럽의 도시나 이런 심지어 미국의 도시도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도시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변화된다고 하는 게 사실 되게 주기가 있고 속도가 있는데, 가령 뭐 패션 같은 거는 금방금방 변하잖아요. 근데 이 건물이나 도시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한 10년이면 신도시 만들지 않나? 뭐 집은 한 2, 3년이면 새로 짓지 않나? 뭐 그냥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건축이나 도시를 대하는 나라는 제가 보기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제가 이제 뭐 대만 가서도 얘기하고 하면 우리는 30년마다 재건축하면서 동네 자체를 다 바꾼다. 근데 그런 나라 없거든요. 예. 그리고 뭐 파리도 뭐 거의 이미 뭐 1900년 전에 다 완성됐는데 그냥 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 생각이 없어요. 일기 신도시 30년 됐는데 지금 특별법 만들어서 다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왜 일기 신도시만 바꾸냐? 우리 동네도 다 바꿔달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건축이나 도시나 되게 무거운 건조 환경을 아주 말랑말랑한 그냥 우리 옷같이 아주 공산품처럼 쉽게 생각을 하는 게 좀 우리의 역사와 도시의 큰 특이점. 그게 제가 보기에는 역사성, 도시성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해외 사례를 보는 거를 사실 그래서 그다지 좋아하진 않아. 맥락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요번에는 이제 살펴봤던 이유가 우리가 제도적으로 풀지 못하고 있는 제도상으로 갇혀 있는 부분이 이제 다른 곳에서 뭐 다른 제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이제 그 관점에서 이번에는 좀 이게 한계지어서 봤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맥락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면서 사실 해외 사례를 봐야지 여기 이게 성공해서 잘했어라고 이제 다들 또 보지는 않고 그래도 맥락을 고려하면서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사례 가져온 것도 네덜란드에서 저희가 또 우수한 인재 강빛나래님을 섭외를 해서 그 맥락을 또 워낙 잘 알고 계신 양쪽의 맥락을 워낙 잘 알고 계신 분이어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정리해왔습니다. 프랑스에서 유학을 마치고 건축공간연구원에 이제 입사를 했는데요. 입사 후에 한 몇 년 동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제가 해외 사례 담당이었습니다. 외국에서 공부를 하기도 했고 뭐 공공건축이나 공공공간 관련해서 이제 유럽의 사례들을 소개하는 것이 상당히 그 수요자들한테는 새로움이 있었고 저도 뭐 프랑스에서 공부한 거 이렇게 많이 알려드리면 좋기도 했고 그랬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황들이 굉장히 정말 다릅니다. 아까 제가 전면공간 연구도 보여드렸지만 전면공간의 상황만 딱 단적으로 보더라도 완전히 다른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를 하다가 어느 해인가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면은 이렇게 외부의 그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어떤 교수님께서 의견을 주시기를 언제까지 아우리 이렇게 해외 사례 시사점만 가지고 연구할 거냐 이제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때 이제 뭔가 이렇게 망치로 맞은 듯 이제 각성을 하기도 했고 그 전부터도 제가 이제 2009년이 어떻게 보면 공공공간 현황 진단 연구가 제가 이제 아울에서 제가 책임으로 한 첫 번째 연구였는데요. 우리 도시의 상황들을 우리의 눈으로 살피고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들을 계속 발견해 나가자 이제 이런 의지로 네, 연구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항상 다른 사례들을 참고하는 것은 언제나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참고하면서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우리만의 해법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은 네, 앞으로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원론적인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 연구를 좀 제안하고 하게 됐던 거는 아까 제가 뭐 한 각각의 사업은 1억에서 1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 과들이 다 그런 사업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획을 가지고 모으면 뭐 20억, 50억 뭐 이렇게 액수가 커져요. 그러니까 보도블록을 바꾼다. 근데 여기는 뭐 신호등을 바꾼다. 근데 그거를 통합된 기획이 없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꺼번에 모아서 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정비 얘기를 하시는 거는 이제 개별 필지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우선은 이제 국가 소유의 땅들, 지자체 소유의 땅들이었고 정비 사업은 사실은 심의위원들이 뭐 기부 체납이나 공공기여들로 많은 것들을 사실은 그렇게 뜯어낸다고 할까요? 뜯어내면서 이제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결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결국은 그거를 이제 지금은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이제 제어를 하고 하지만 뭔가 더 그 사람들이 공공적인 기여를 한 것들을 사회가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한테 자부심이 될 수 있는 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되게 이윤 위주로만 갈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좀 새로운 게 제가 한 걸 넘어서서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학생들은 논문 쓰고 하면서 설계하면서 사실 많이 하죠. 예. 관찰을 하는 이유는 디자이너나 이런 뭐 연구자나 자의식에 빠지지 않고 하기 위해서 좀 더 뭐 과학적이라고 할까요? 객관적이기 위해서 관찰을 하는 거 같고 아까 뭐 설문조사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표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지표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건축을 하면서 이제 도시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게 많은 대상을 한꺼번에 살펴보려면 수치화를 해야 되잖아요. 제 딸 아이의 건강은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서 확인하거든요. 아주 가까운 대상은 사실 오감을 다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표나 수치화해서 하는 게 다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스케일에 따라서 아주 휴먼 스케일도 있고 도시 스케일에 거기에 관련된 이해 당사자가 다를 거 아니에요. 아직 뭐 아주 조그만 마을에 입구에 나무를 심는다 이런 거는 그냥 뭐 그 사람들한테 지표 만들어서 할머니 이 지표 체크해 주세요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정답은 없고 스케일이나 아니면 그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이해 당사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지표는 논문들을 확인해 선행 연구 논문들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광화문 광장 뭐 관찰 실험한 사례들로 보셨는데 네, 해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해외는 하여튼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뭐 그 타임스퀘어도 그렇고 뭐 이렇게 뭐 도로를 뭐 일부 막아서 이미 한번 파클렛으로 그 변환시키는 것도 사실은 완전히 영구적으로 변환시키기 전에 일시적으로 막아서 한번 써보면서 어떤 시민들의 반응이나 이용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 이후에 이제 행동하는 그런 사례들은 많은 것 같고 다만 그 우리나라에서 그런 실험들은 아까 제가 이제 그 산업시설 문화재생 이런 데서 파일럿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좀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근데 저는 광화문 광장이라든지 또 시청 앞 광장 같은 사례에서는
어떤 의도된 계획 설계된 실험은 아니었지만 시민들의 경험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청역 광장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보행 광장으로 조성되기 전에 그 2002년 월드컵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응원을 하면서 그 광장을 시민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걸어서 체험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광화문 광장도 마찬가지로 저는 제가 촛불 집회에 굉장히 정기적으로 열심히 갔었는데 그 경험들이 굉장히 큰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종로 한복판을 사람들이 전부 그 도로를 다 점유하면서 이렇게 걸었던 그런 경험들이 또 그 이후에 뭐 예를 들면 광화문 광장 조성 더 넓힌 거라든지 그런데 분명히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표와 관련해서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들이 워낙 많죠. 그 양겔 보고서에 보면 이제 그 공공 공간들을 평가하는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 공공 공간의 평가 지표 뭐 이런 것들은 워낙 많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세션 마무리 해야 되는데 그 결국 좋은 공간을 만들고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와 목소리가 핵심인 것 같아요. 계속 말씀해 주신 게 시민들의 참여와 목소리인데 그리고 시민들의 역할도 있지만은 저도 이제 서울 하우징랩 이 연구를 해보면서 민간이 이 공공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면서 예상치 못한 어떤 부수적인 효과들을 좀 발견을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는 공공임대주택 부대시설이에요. 사실 공공임대주택 낙인 효과나 어떤 그 소셜 믹스가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이 공간 의도치 않게 지역사회 앵커 시설로 활용되면서 지금 저희도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고 하는데 공공임대주택의 어떤 낙인 효과를 좀 희석시키는 인식 개선 효과도 있고 또 소셜 믹스도 이게 자연스럽게 좀 일어나는 효과들이 있더라고요. 좀 관에서도 좀 이 민간의 창의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좀 창구를 열어주시고 뭐 공무원뿐만 아니라 또 정권에서도 이런 좀 적극적으로 좀 민간의 창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제도적으로 열어가 주시면 좋겠다. 네, 말씀드리고 세션 1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셨던 또 못다한 얘기는 또 점심 때 또 조금 더 개인적으로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